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며느리 유진이가 저녁 식탁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국그릇을 들고 있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깜빡한다니 내가 뭘? 아, 그게 어제도 현관문 잠그셨는지 3번이나 확인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스불 끄셨냐고 계속 물어보시고. 유진이의 말에 아들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도 요즘 그런 거 느꼈어요. 혹시 몰라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검사라니.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며느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계획된 미소였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여자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그래, 알았어. 병원 가볼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이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이내 환하게 펴졌어요. 어머니,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제 친구가 대학병원 신경과 간호사거든요. 좋은 교수님 소개해 달라고 할게요. 친구가 신경과 간호사라고요? 참 재빠르게도 준비를 다 해뒀네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국립정신병원 수간호사 박순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30년간 정신과 병동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조현병, 우울증, 조증, 망상장애, 온갖 증상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배웠죠. 진짜 아픈 사람과 꾀병 부리는 사람을 구별하는 법.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의도가 뭘까? 요양원? 재산? 아니면 둘 다. 핸드폰을 꺼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치매 진단, 요양원 입소, 치매 환자, 재산 관리 같은 키워드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색 기록을 보니 최근에 누군가 이 핸드폰으로 치매 진단서 발급, 요양원 비용을 검색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핸드폰을 몰래 만졌구나.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30년 동안 정신과 환자들 상대하면서 온갖 교묘한 수법들을 다 봤는데 이 정도는 세 발의 피죠. 그날 밤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가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오빠, 정말 어머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오늘도 약 드시는 거 깜빡하셨어. 그래? 내가 못 봤는데. 내가 확인했어. 아침 약이 그대로 있더라고.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약이요? 저는 오늘 아침 약을 분명히 먹었는데요. 아, 그렇구나. 며느리가 일부러 약통에서 약을 빼놓고 안 먹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병원부터 가봐야지. 진단 받으면 그 다음에 생각하자. 며느리의 목소리에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시나리오를 다 짜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노보다는 오히려 묘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재미있겠네. 30년 동안 쌓아온 제 전문 지식을 써먹을 날이 올 줄이야. 다음 날 아침 유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 예약했어요. 모레 오전 10시에 대학병원 신경과 가시면 돼요. 제가 같이 갈게요. 그래, 고맙구나. 저는 순한 양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사냥감을 확보한 사냥꾼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동네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작은 녹음기 한 개를 샀어요. 요즘은 버튼만한 크기로도 나오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거실 소파 쿠션 사이, 부엌 찬장 뒤, 제 방 서랍 안에 하나씩 숨겨뒀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며느리가 어떤 수를 쓰는지 하나하나 기록해 주겠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이가 또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0월 15일이지? 아, 맞아요. 그럼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 유진이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제가 너무 정확하게 대답한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미역국하고 김치, 그리고 계란찜. 아, 네. 유진이는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증거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멀쩡하니까 당황한 거죠. 그날 밤 거실에 숨겨둔 녹음기에 또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생각보다 멀쩡하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야. 치매는 초기에는 멀쩡해 보이거든. 병원 가면 검사로 확실히 나올 거야. 그럼 다행이네. 확인이라도 하는 거니까. 응, 확인.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묘하게 의미심장했습니다. 병원 가는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좀 수척하게 보이려고 화장을 안 했어요. 머리도 대충 빗었고요. 유진이가 제 모습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편한 옷 입으세요. 병원 가실 거니까. 병원까지 가는 차 안에서 유진이는 계속 제게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 어제 저녁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된장찌개 먹었지. 아, 그게 아니라 그저께 저녁이요. 김치찌개? 아니에요. 생선구이 드셨잖아요. 유진이가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기억력 저하, 이틀 전 식사 기억 못함 같은 내용이었을 거예요. 참 부지런도 하네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신경과 진료실 앞에서 유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먼저 교수님께 어머니 상태 설명드리고 올게요.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며느리는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5분쯤 지나서 며느리가 나왔을 때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교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며느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잦으시다고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며느리가 그렇다고 하니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 적었습니다. 그러고는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 7, 29, 72. 간단한 인지 검사들이었습니다. 저는 모두 정확하게 답했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약간 의아해졌습니다. 어르신, 지금 검사 결과로는 특별한 문제가 안 보이는데요.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교수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는 본인이 깜빡하신다는 걸 인식 못하세요. 집에서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며느리가 준비해온 수첩을 교수님께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가 2주간 기록한 어머니 상태예요. 약 먹는 거 계속 까먹으시고 같은 질문 반복하시고 밥 드셨는지 기억 못하시고. 교수님이 수첩을 받아서 들여다봤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가득 찬 기록이었지만 전문적으로 보이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MRI하고 혈액검사 예약해 드릴게요. 며느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제 과거 직업이 뭔지 아세요? 네?
저 30년간 국립정신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이 변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요.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교수님이 저를 다시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립정신병원 수간호사셨다고요? 네. 1985년부터 2015년까지 30년간 근무했습니다. 정신과 전문 간호사 자격증도 있고요. 며느리 유진이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제가 그냥 무식한 시골 노인네인 줄만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럼 어르신께서 인지검사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물론이죠. 치매 초기 증상, 선망, 우울증, 불안장애. 30년 동안 수백 명을 봤으니까요. 교수님이 며느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애써 감추려고 하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집에서는 정말 깜빡하시는 일이 많으세요. 저는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내가 약 먹는 거 깜빡한 게 언제였지? 그게 그저께요. 그저께 아침? 네. 그런데 그저께는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약 먹고 6시에 산책 나갔다가 7시에 돌아왔어. 너는 그때 자고 있었고 내가 약을 안 먹었다는 걸 어떻게 확인했지? 며느리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그건 약통을 확인했어요. 약통에서 약을 빼내고 안 먹었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리고 며칠 전에 내가 가스불 끄는 거 확인했냐고 3번 물어봤다고 했지? 그건 내가 물어본 게 아니라 네가 계속 물어본 거야. 어머니 가스불 끄셨어요? 하고 말이야. 교수님이 팔짱을 끼고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교수님, 이거 들어보시겠어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오빠, 어머니가 생각보다 멀쩡하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야. 치매는 초기에는 멀쩡해 보이거든. 병원 가면 검사로 확실히 나올 거야.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처리하려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니, 제가 언제 그런 생각을? 저는 정말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서. 그럼 왜 내 핸드폰으로 치매 진단서 발급, 요양원 비용 같은 걸 검색했지? 검색 기록 다 남아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교수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보호자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짓으로 환자를 만들려는 행위는 교수님, 오해예요. 정말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알아본 거예요. 며느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교수님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검사는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인지 기능도 정상이시고 오히려 또래보다 훨씬 명료하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병원을 나오는데 며느리가 제 뒤를 졸졸 따라왔습니다. 주차장까지 가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차에 타자마자 며느리가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자. 민호한테 할 얘기가 있어.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저는 진심으로. 오해가 아니야. 너 지금 뭘 하려고 했는지 나도 다 알아.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집까지 가는 내내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 민호가 퇴근해서 거실에 있었어요. 엄마,
병원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나왔대요? 민호야, 앉아라.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주방 쪽에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 마누라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네? 민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서 다시 틀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나눴던 대화들이 하나씩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병원 가면 검사로 확실히 나올 거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유진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나는 정말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그랬어. 요즘 어머니가 많이 지쳐 보이시니까 요양원에서 편하게 계시는 게 나을까 싶어서. 거짓말하지 마. 너 내 핸드폰으로 요양원 비용하고 재산 관리까지 검색했잖아. 며느리의 울음이 멈췄어요. 너 지금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봤지? 이 아파트 시세하고 내 통장 잔고까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유진아, 이게 정말이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아니야, 오빠, 오해야. 나는 그냥 뭐?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검색 기록을 캡처한 사진들이었어요. 치매 환자, 재산 관리 방법, 요양원 입소 후 집 매각 가능한가. 치매 환자 명의 부동산 처분. 민호가 서류를 보더니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실망한 눈빛이었습니다. 유진아, 너 정말. 오빠, 들어봐.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우리 애 낳으려면 돈도 모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거야? 며느리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나는 이제 혼자 살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을? 너희 둘이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다 알았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을 처분하려고 했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며느리가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리고 유진아. 네? 너 지금부터 조심해라. 내가 30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뭘 배웠는지 보여줄 테니까.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면, 이제는 제가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릴 차례였습니다. 30년 동안 수백 명의 정신과 환자들을 봤어요. 그들의 증상을 기록하고 관찰하고 치료하는 걸 도왔죠. 그 과정에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정신질환과 가짜 정신질환을 구별하는 법.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배웠어요. 정상인을 정신질환자로 보이게 만드는 법. 며느리가 저한테 치매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면 저는 며느리한테 정신질환 진단을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1단계. 며느리의 이상 행동 관찰 및 기록. 2단계. 며느리를 자극해서 감정 폭발 유도. 3단계. 증거 수집, 녹음, 녹화. 4단계. 정신과 전문의 상담 주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그냥 순한 노인네인 줄 알았겠지만 30년 경력의 정신과 수간호사를 상대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서 나왔습니다. 밤새 울었나 봐요. 아들 민호도 어두운 얼굴이었고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응, 고맙다. 저는 태연하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려놓은 아침상은 평소보다 훨씬 풍성했어요. 국도 끓이고 반찬도 여러 가지 내놨더라고요.
죄책감에 이러는 건가? 식사를 하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어제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을 보니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들킨 게 억울한 표정이었습니다. 더 재미있어지겠네. 진짜 반성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죠.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설거지하는 손놀림이 평소보다 거칠었어요.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을 때 소리가 크게 났고요. 화가 나 있구나. 제게가 아니라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해서. 며느리는 설거지를 마치고 핸드폰을 꺼내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 나 진짜 미치겠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니, 너무 꼼꼼하신 거 있지? 아예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계셨어. 전화 너머에서 친구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 원래 계획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만만한 분이 아니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요양원은 틀렸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소파에 앉은 채 피식 웃었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어디 해보세요. 제가 30년 동안 뭘 배웠는지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며느리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작은 수첩에 기록했어요. 오전 9시 현관문 잠금 여부 3번 확인. 오전 10시 핸드폰 화면 50원 이상 확인. 오후 2시 같은 서랍 열고 닫기 반복. 오후 5시 저녁 준비하다가 냉장고 문 열어놓은 채 10분간 멍하니 서 있음. 며느리는 자기가 관찰당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충분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며느리의 강박적 행동, 불안 증세,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들이 노트에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물론 이 증상들은 며느리가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보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죠. 특히 제가 적절하게 설명한다면 말이에요. 이제 2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며느리를 자극해서 감정 폭발을 유도하는 거죠. 며느리를 자극하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그녀의 약점을 이미 파악했거든요. 허영심, 체면,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의 이미지.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며느리의 대학 동창들이 집에 놀러 오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아침부터 부산하게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 오는 거 아시죠? 좀 조용히 계셔 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얼굴에는 제발 방해하지 말라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 방에 있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며느리 친구들이 도착했어요. 4명이었습니다. 모두 며느리처럼 30대 중반의 여자들이었고요. 거실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에서 3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이야기에 빠져들 때까지요. 그리고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아이고, 손님들 오셨네. 유진아, 왜 미리 말 안 했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나? 깜빡했네. 나이 먹으니까 자꾸 까먹어. 저는 일부러 허리를 굽히고 천천히 걸었어요. 며느리 친구들이 저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예쁜 아가씨들이 많이도 왔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불편하시면 방에서 쉬시는 게. 아니야, 괜찮아. 젊은 사람들 이야기 듣는 게 재미있어. 며느리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어머님, 유진이한테 항상 듣기만 했는데 이렇게 뵈니까 좋네요. 그래? 유진이가 나 얘기 많이 했어? 네, 항상 어머님 자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너무 좋으시다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얘가 최근에 좀 이상해. 며느리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아니, 진짜야. 요즘 같은 행동을 자꾸 반복하더라고. 문 잠갔는지 몇 번씩 확인하고, 핸드폰도 1분에 한 번씩 들여다보고. 친구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유진아,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며느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야. 오해가 아닌데? 어제도 냉장고 문 열어놓고 10분 넘게 멍하니 서 있었잖아. 내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친구들의 표정이 걱정스럽게 변했어요. 유진아,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어머니, 제발.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더 힘을 줬어요. 그리고 밤에 잠꼬대도 심해졌어.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계속 뒤척이더라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른 거죠.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요즘 좀 예민해서.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괜찮아.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 너희들끼리 편하게 얘기해. 방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완벽했어요. 며느리의 친구들은 이제 며느리를 다르게 볼 겁니다.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며느리. 요즘 이상한 행동 많이 하는 사람. 1시간쯤 지나서 친구들이 돌아갔어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닫자마자 제 방으로 쫓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 친구들 앞에서 왜 저를 그렇게 만들어요? 뭘 어떻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정신병자처럼.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유진아, 너 나한테 뭘 하려고 했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그럼 이제 내가 너한테 같은 걸 하면 안 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어머니, 저를. 너도 느껴봐. 누명 쓰는 게 어떤 기분인지. 며느리는 한참을 서 있다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컸어요. 저는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방금 전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정신병자처럼. 며느리가 직접 정신병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가 또 녹음되었어요. 오빠, 나 진짜 못 살겠어. 어머니가 일부러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괴롭힌다니? 오늘 내 친구들 앞에서 나를 완전히 망신 줬어. 내가 정신병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유진아,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머니가 분명히 일부러 그러는 거야. 복수하시는 거라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유진아, 목소리 좀 낮춰. 싫어. 나 진짜 미치겠어. 이 집에서 하루라도 더 살면 내가 진짜 정신병자 될 것 같아. 탁.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며느리가
컵이나 접시를 던진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해? 어머니가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히스테리를 부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며느리 스스로 감정 조절을 못하고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 이것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서 나왔습니다. 화장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다 보였어요. 유진아,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요.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조용히 아침을 먹었어요. 며느리도 건너편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밥 안 먹어? 입맛이 없어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저한테 스트레스 주시잖아요. 내가? 네. 어머니는 지금 저를 괴롭히고 계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했던 것처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지금 너한테 복수하고 있어. 며느리가 숨을 삼켰어요. 하지만 유진아, 너와 나는 다른 점이 하나 있어. 뭔데요? 나는 너처럼 거짓말하지 않아. 너는 나한테 없는 병을 만들려고 했지만 나는 네가 실제로 하는 행동들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설마. 너 요즘 정말 이상해. 문 잠그는 거 계속 확인하고 핸드폰 계속 들여다보고 밤에 잠꼬대하고 물건 던지고. 그건. 그리고 어젯밤에 히스테리 부리면서 내가 진짜 정신병자 될 것 같다고 소리 지른 것도 다 녹음했어.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맞아. 화가 나서 감정 조절을 못한 거지. 그것도 증상 중 하나야.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유진아, 내가 30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뭘 봤는지 알아? 정상인이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질환 증상 보이는 경우 수없이 많이 봤어. 며느리가 뒷걸음질 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과정도 다 봤지. 입원 치료, 약물 치료, 정신과 상담. 어머니, 제발.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지금 선택해.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시작할 거야. 아니면 끝까지 나하고 싸워볼 거야. 며느리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도, 재산을 노린 것도 다 제 욕심이었어요. 며느리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연기일까요? 30년 경력이 말해줬습니다. 연기였어요. 며느리의 어깨가 떨리는 것도 눈물을 흘리는 것도 전부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진짜 후회한다면 눈을 마주치고 사과했을 거예요.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너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 아니지? 그냥 내가 무서워서, 내가 뭘 할까봐 두려워서 무릎 꿇은 거잖아.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 어머니, 나는 너한테 기회를 줬어. 하지만 너는 그 기회를 차버렸어.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에서 분노로. 어머니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저는 냉소를 지었어요.
너는 한 번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계획을 세웠어. 내 핸드폰 검색 기록, 며느리끼리 나눈 대화, 병원에서 의사한테 거짓말한 것. 이게 한 번이야?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부터 나는 매일 너를 관찰할 거야. 네가 하는 모든 행동, 말, 표정을 기록할 거고.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도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며느리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3단계입니다. 증거를 더 많이 수집하고 며느리를 더 자극해서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야 해요. 그날 오후, 저는 동네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작은 카메라 2개를 샀어요. 요즘은 펜 모양, 시계 모양으로도 나오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거실 책장 위에 펜 모양 카메라를 놓고 부엌 선반에 시계 모양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녹음뿐만 아니라 영상 증거도 확보할 수 있어요. 며느리는 제가 외출했다 온 걸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마 저와 마주치기 싫었나 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아들 민호가 퇴근했어요. 엄마, 유진아, 나 왔어. 거실에 들어온 민호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전화 받았어. 무슨 전화? 엄마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엄마가 요즘 많이 편찮으시냐고 물어보더라고.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구였는데? 모르겠어. 그냥 끊었어. 근데 왜 우리 엄마 얘기를 회사로 전화해서 물어봐?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누군가를 시켜서 전화한 거라는 걸.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게임이. 며느리가 먼저 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산책을 나갔다 돌아왔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으시다고요? 거실에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손에는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여기 방문 요양 상담사님이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문 요양 상담사?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실버케어 센터에서 나온 김민정 상담사입니다. 여자가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며느님께서 어르신 건강이 걱정되셔서 저희한테 연락 주셨어요. 혹시 요즘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신 점 없으세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어요. 영리하네요. 방문 요양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제 상태를 체크하려는 거였어요. 상담사 앞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그게 증거가 될 테니까요. 불편한 거 없어요. 저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럼 혹시 약 드시는 거 잊으신 적은 없으세요? 없어요. 매일 아침 7시에 먹어요. 상담사가 태블릿에 뭔가 적었습니다. 요리는 혼자서도 하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60년 넘게 해왔는데. 외출하셨다가 길을 잃으신 적은요? 한 번도 없어요.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모두 치매나 인지 저하를 체크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어요. 30분쯤 지나자 상담사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멀쩡했거든요. 어르신, 건강 상태가 아주 좋으시네요. 지금은 특별히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실 것 같지 않은데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며느님,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어르신은 정상 범위예요. 상담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또래 어르신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좋으세요. 혹시
과거에 전문직에 종사하셨나요? 30년 동안 정신과 간호사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더욱 문제 없으실 것 같네요. 상담사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어요. 며느님, 제 명함 드릴게요. 나중에 정말 필요하실 때 연락 주세요.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상담사를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며느리가 저를 쏘아봤어요. 어머니, 상담사님 앞에서 일부러 멀쩡한 척 하신 거죠? 멀쩡한 척이 아니라 원래 멀쩡해. 그럼 제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네가 한 말이잖아. 며느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틀 후 또 다른 방문객이 왔어요. 이번에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셨죠? 네? 제가 언제? 보호자분이 대신 신청하셨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신청인란에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허락도 없이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한 거였어요. 지금부터 간단한 조사하겠습니다. 남자는 체크리스트를 꺼내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식사하실 수 있으세요? 네. 혼자 옷 입으실 수 있으세요? 네. 화장실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질문이 끝나자 남자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어르신, 지금 상태로는 등급을 받으시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그럼 이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기각될 겁니다. 보호자분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사원이 나가자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조사 끝났어요? 응. 네가 신청한 거 기각된대. 며느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왜요? 제가 분명히 어머니 상태가 안 좋다고 했는데. 내가 멀쩡하니까. 어머니, 왜 자꾸 저를 방해하세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방해? 너야말로 왜 내 허락도 없이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해? 나를 환자로 만들려고? 저는 어머니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 너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은 거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맞아요. 저는 어머니가 요양원 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를 괴롭히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며느리는 자신이 뭔 말을 했는지 깨닫고 입을 막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유진아, 방금 네가 한 말 들었지? 저는 너는 지금 네 본심을 말한 거야.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고. 며느리가 뒷걸음질 쳤어요. 이제 증거가 하나 더 늘었네. 그날 밤 며느리는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거실에 숨겨둔 카메라가 모든 장면을 담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못 살겠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나를 괴롭혀. 일부러 나한테 트집 잡고 내가 뭘 해도 방해하고. 전화 너머에서 친정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말이 맞아. 나도 이제 한계야. 차라리. 며느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모니터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혼이요?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 매일 감시당하는 기분이야. 내가 뭘 하든 다 기록하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캐치하시고.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민호 오빠는 나를 전혀 안 믿어. 엄마 편만 들고 나는 이 집에서 완전히 외톨이야. 전화가 끝나고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가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민호가 출근하기 전에 저를 불렀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인데? 유진이가 이혼하고 싶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 유진이가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더 이상 못 살겠대요. 민호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엄마, 제발 유진이하고 화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깨질 것 같아요. 저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너는 내 마누라가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 알아요. 엄마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거. 잘못한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왜 내 마누라 편을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유진이는 제 아내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네 아내지. 그럼 나는 뭐야? 엄마. 나는 내 친어머니고 평생 너를 키웠는데 결국 네가 선택하는 건 아내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좋아. 그럼 나도 선택하겠어. 엄마, 무슨 선택요? 너희 둘 다 이 집에서 나가.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이 집은 내 명의야. 내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엄마, 저희가 어디로 가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는 네 아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럼 네 아내 데리고 나가서 살아.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아들은 거실에서 술만 마셨어요. 저는 제 방에서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선홈 11개, 영상 파일 15개, 사진 자료 42장, 며느리의 이상 행동 기록 일지. 충분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날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박순자 어르신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가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며느님께서 어르신이 본인을 감시하고 괴롭힌다고 신고하셨어요. 제 뒤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경찰님, 저 정말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계속 감시하세요. 집안 곳곳에 녹음기랑 카메라 설치하시고.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 사생활이 하나도 없어요. 24시간 감시당하는 기분이에요. 저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제발 도와주세요. 경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정말 집안에 감시 장비를 설치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부인할 수도 있었지만 거짓말하면 나중에 더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네, 설치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거든요. 증거를 모으려고요. 경찰이 수첩에 뭔가 적었습니다. 어르신, 가족이라도 동의 없이 사생활을 침해하면 불법입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불법이라고? 며느리가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경찰님, 제가 말했죠? 시어머니가 불법으로 저를 감시하고 계신다고요. 게임의 판이 뒤집혔습니다. 경찰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설치하신 장비들을 다 치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며느님과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에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경찰까지 부른 건 저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시니까. 경찰이 나가고 며느리는 당당하게 거실 한가운데 섰어요. 어머니, 카메라랑 녹음기 다 치우실 거죠? 아니면 제가 정말 고소할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영리한 수였어요. 경찰을 이용해서 제 증거 수집을 막아버린 거죠. 하지만 며느리는 하나 놓친 게 있었습니다.
유진아, 카메라랑 녹음기는 치울게. 당연히 치우셔야죠. 그런데 이미 녹음하고 녹화한 파일들은 어떻게 할까?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다 삭제하셔야죠. 왜? 이미 녹음된 건데? 불법으로 녹음한 거잖아요. 가족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아, 너 경찰한테 거짓말했어. 거짓말이요? 너는 내가 너를 24시간 감시한다고 했지. 하지만 카메라는 거실하고 부엌에만 있었어. 내 방이나 화장실에는 없었고.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녹음기도 공용 공간에만 있었지. 네 사생활을 침해한 게 아니라 공동 공간에서의 대화를 기록한 거야. 그래도 네가 경찰한테 과장해서 말한 거지? 그것도 녹음했어. 며느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카메라랑 녹음기는 치울게. 하지만 이미 녹음된 파일은 내가 갖고 있을 거야. 그게 싫으면 네가 고소해봐. 며느리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발 그만하시면 안 돼요. 안 돼. 왜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유진아, 너는 아직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너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내 인생을 망치려고 했다고.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런데 들키니까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경찰까지 불러서 나를 가해자로 만들고 어머니가 먼저 저를 괴롭히셨잖아요. 내가 언제? 매일 저를 감시하시고 제 친구들 앞에서 망신 주시고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 잡으시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다고요. 왜 저만 나쁜 사람이 돼야 해요?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네가 먼저 시작한 거야. 그럼 어머니는 복수하시는 거예요? 그래, 복수야. 며느리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립정신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었어요.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상담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본인 상담이에요? 아니요, 며느리요. 저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 제가 증거를 모은 것, 며느리의 최근 이상 행동들까지. 선생님이 조용히 듣더니 말했어요. 순자 씨, 지금 며느리분 상태가 심각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스트레스성 불안장애나 강박 증상이 의심됩니다. 문 잠금 반복 확인, 핸드폰 집착, 감정 조절 장애.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상담은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 며느리를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제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며느리를 정신과 상담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며느리가 순순히 따라올 리 없었어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불렀어요. 민호야, 너 유진이 요즘 이상한 거 못 느꼈니? 이상하다니요? 밤에 잠꼬대 심하게 하고 맨날 불안해하고 같은 행동 반복하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저도 걱정했어요. 요즘 유진이가 예전 같지 않아요. 병원 한번 데려가 봐.
병원요? 정신과.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건 좀. 민호야, 유진이 지금 상태 심각해.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래도 정신과는 너 유진이 어젯밤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 진짜 미칠 것 같아라고 했어. 본인 입으로.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내 친구 중에 정신과 전문의가 있어. 거기 한번 데려가 봐. 상담만이라도. 민호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유진이한테 말해볼게요. 그날 저녁 민호가 며느리를 설득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아, 우리 병원 한번 가보자. 무슨 병원? 상담. 정신과 상담. 며느리가 발끈했습니다. 나보고 정신과 가라고? 내가 미쳤다고? 그게 아니라 요즘 네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전문가한테 상담이라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필요 없어. 유진아, 제발. 나도 네가 걱정돼서 그래. 한참 실랑이가 이어졌어요. 결국 며느리가 굴복했습니다. 딱 한 번만 가볼게. 이틀 후 민호가 며느리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오는 걸 탐탁지 않아 했지만 민호가 가족이 함께 가는 게 좋대라고 설득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순자 씨,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며느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상담은 1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저와 민호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유진 씨, 남편분하고 시어머님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선생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자 선생님이 말했어요. 며느리분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인데요? 민호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스트레스성 불안 장애와 경미한 강박 증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망상 증상도 일부 관찰됩니다. 망상?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저는 망상 같은 거 없어요. 유진 씨, 진정하세요. 본인이 감시당한다고 느끼는 것, 시어머니가 본인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게 피해망상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저를 감시했다고요? 그래요. 실제로 감시 장비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그걸 과도하게 해석하고 계세요. 선생님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가 공용 공간에만 설치했는데 유진 씨는 24시간 모든 공간에서 감시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실제보다 과장된 인식입니다.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유진 씨가 최근에 경험한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죄책감, 불안, 두려움이 피해의식으로 발전한 거죠. 선생님이 처방전을 썼습니다. 일단 불안 완화제를 처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2회 상담 치료를 권합니다. 저는 약 안 먹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유진 씨, 지금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힘드실 겁니다. 치료받으시는 게 좋아요.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다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순자 씨, 며느리분 말이 일부는 맞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니까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분도 처음에 잘못된 선택을 했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두 분 다 서로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이제는 치유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병원을 나오는데
며느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시면 안 돼요? 뭘? 유진이가 정말 아프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고. 저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유진이가 먼저 나한테 뭘 했었는지 기억해? 기억해요. 하지만 이제 유진이도 벌을 받은 거 아니에요?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뭐예요? 치료야. 유진이는 정말로 아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럼 더 이상 괴롭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호야, 나는 유진이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었어. 그냥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무슨 진실요? 내 마누라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며느리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서 위로해 줄까? 아니면 그냥 둘까? 결국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진아, 나야. 울음소리가 멈췄어요. 들어가도 될까? 대답이 없었지만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침대에 앉아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유진아. 뭐예요? 저는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네가 아프게 된 건 일부는 내 책임이야. 나도 너무 심하게 했어. 복수하겠다고 너를 너무 몰아붙였어. 며느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유진아, 너도 알아야 해. 네가 먼저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것도 다 제 욕심이었어요. 왜 그랬어? 돈 때문이었어요. 며느리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이 집이 비싸잖아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을 팔면 저희가 빚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빚? 민호 오빠 사업 자금 빌린 거요? 3천만 원. 저는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해요? 창피해서. 며느리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이렇게 돌아서 갔어? 미안해요.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유진아, 이제부터라도 솔직하게 살자. 네. 그리고 병원 치료 잘 받아. 약도 먹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된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가야 할까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며느리는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문 잠금을 확인하는 횟수도 줄었고 핸드폰도 예전만큼 자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자극하는 걸 멈췄어요. 감시 장비도 다 치웠고 노골적으로 관찰하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일시적 휴전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택배가 왔어요. 며느리 앞으로 온 큰 상자였습니다. 며느리가 상자를 뜯는데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이게. 저는 깜짝 놀라서 거실로 뛰어갔어요.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상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요양원 입소, 안내 책자,
치매 환자, 관리 가이드북, 그리고 장례용품 카탈로그가 들어있었어요. 누가 보낸 거야?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송장을 확인했어요. 발신인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보낸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런 거 보낸 적 없어. 그럼 누가? 며느리의 목소리가 불안에 떨렸어요. 저도 상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낸 것 같았어요. 유진아, 혹시 네가 아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어요. 이런 짓 할 사람 없다고요. 며느리가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은 며느리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정신병자는 요양원에 가야지.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누구야? 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어요. 그 다음 날은 집 우편함에 이상한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 안에는 며느리의 예전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얼굴에 빨간 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거야? 누가? 며느리는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불안했어요. 이건 분명 제가 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대체 누가? 사흘째 되던 날 또 택배가 왔어요. 이번에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며느리가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스트레스성 불안장애, 경미한 강박 증상, 피해 망상 의심. 누군가 며느리의 의료 기록을 빼내서 보낸 거였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내 병원 기록까지? 누가 이럴 수 있어? 누가? 며느리는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부짖었어요.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했지만 발신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CCTV 확인해 봤는데 택배는 대리기사가 갖다 놨고 원래 발송인은 가짜 이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신고 접수해 주시고 증거 모아두세요. 범인이 또 연락하면 바로 알려주시고요. 경찰이 간 후에도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유진아, 밥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병원 약은 먹었어? 먹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기운이 없었어요. 그날 밤 민호가 퇴근해서 상황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해? 모르겠어. 경찰도 못 찾는데. 민호는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후에 나왔을 때 민호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무슨 소리?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집안 곳곳에 카메라가 또 있는 것 같다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건 망상 증상이야. 병원 가봐야 해. 근데 엄마, 유진이가 엄마를 의심해요. 뭐? 엄마가 복수하려고 이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거죠? 유진아, 내가 아니라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아니면 누가 이래요? 어머니가 저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거잖아요. 진정해, 유진아. 나는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해요? 매일매일 이상한 게 배달되고 협박 문자 오고 내 병원 기록까지 누가 빼내서 보내는데. 며느리가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유진아, 병원 가자. 선생님한테 보여줘야 해. 싫어요. 저는 안 가요. 며느리가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유진이 상태가 심각해. 당장 병원 데려가야 해. 엄마도 같이 가세요.
내가? 네. 유진이가 엄마를 의심하니까 의사 선생님 앞에서 확실하게 해명하셔야 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셋이 함께 병원에 갔어요. 며느리는 차 안에서도 계속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며느리를 면담했어요. 30분 후 우리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며느리 분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얼마나요? 피해 망상이 심해졌어요.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확신이 강해졌고 주변 사람들을 모두 의심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누군가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요. 유진 씨, 실제로 택배나 문자가 온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당신의 반응이 과도해요. 선생님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불안해하고 경찰에 신고하지만 당신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죠. 이게 망상이에요. 그럼 제가 미쳤다는 거예요? 미친 게 아니라 아픈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뇌가 방어 기제로 과도한 반응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순자 씨, 정말 며느리분한테 그런 택배나 문자를 보낸 적 없으시죠? 없어요. 선생님도 저 잘 아시잖아요. 알아요. 순자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죠. 선생님이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유진 씨,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럼 누구예요?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당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선생님이 처방전을 더 썼습니다. 약을 더 강한 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횟수도 주 3회로 늘리고요. 저는 약 더 먹기 싫어요. 유진 씨, 지금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심하면 입원 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입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원은 절대 안 돼요. 저는 집에 있을 거예요. 그럼 약을 잘 드셔야 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잘 케어해 주셔야 하고요. 병원을 나오는데 며느리는 좀비처럼 걸었어요. 완전히 기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 아니죠? 당연하지. 내가 왜 그래? 그럼 대체 누가? 우리 둘 다 답을 몰랐어요. 그날 밤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새벽 2시쯤 비명소리에 잠이 깼어요. 며느리 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야? 저와 민호가 방으로 달려갔어요. 며느리가 창문을 가리키며 떨고 있었습니다. 저기 누가 있었어요. 카메라 들고 절 찍고 있었어요. 민호가 창문을 열고 밖을 봤어요. 아무도 없는데? 있었다니까요.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며느리가 울부짖었어요. 저도 밖을 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꿈꾼 거 아니야? 꿈 아니에요. 진짜 봤어요. 며느리가 점점 더 흥분했어요. 민호가 며느리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며느리는 계속 창문 쪽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 봐요. 또 있어요. 저 그림자. 하지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환각을 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정신과 응급 상황입니다. 30분 후 응급차가 왔어요. 며느리는 응급 요원들에게 저항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안 가요.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유진 씨, 진정하세요. 치료받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진짜 누가 있었다고요? 결국 며느리는 강제로 실려갔어요. 민호가 따라가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에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한 일이 아닌데. 그럼 대체 누가 며느리를 괴롭힌 걸까요?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며느리가 스스로 한 건 아닐까? 자가 피해 망상이 심해져서 본인이 본인한테 택배를 보내고 문자를 보낸 건 아닐까? 그럴 수 있어요. 정신과 환자 중에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며느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건 결국 제 책임이었어요. 제가 며느리를 너무 몰아붙인 거죠. 복수하겠다고. 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는 정신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면회를 갔어요. 민호도 퇴근 후 빠짐없이 갔고요. 며느리는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환각 증상은 사라졌고 피해 망상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주일 후 퇴원 날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불렀어요. 며느리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또 스트레스 받으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순자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분이 이렇게 된 건 가족 간의 갈등 때문입니다. 알고 있어요. 며느리분도 잘못했지만 순자 씨도 과했어요. 복수심으로 며느리를 몰아붙인 거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내셔야 해요. 이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선생님의 경고가 가슴에 꽂혔어요.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차 안에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저는 며느리를 불렀어요. 유진아, 잠깐만. 며느리가 멈췄어요. 거실에서 얘기 좀 하자. 며느리는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건너편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몰아붙였어. 복수하겠다고. 처음에는 네가 나한테 한 짓에 화가 났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거.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 네가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했지. 알아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심했어. 내가 선을 넘었어.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유진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미안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가 먼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도 거짓말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서로 상처 주지 말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7년간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사였습니다. 엄마, 내일 회사에서 일찍 들어올게요. 유진이 병원 다녀오게. 응, 그래. 어머니, 오늘 요리 맛있어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민호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경찰 2명이 보였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민호가 문을 열자 경찰이 들어왔어요. 최유진 씨 계십니까? 며느리가 설거지를 멈추고 돌아봤어요. 네, 저인데요. 체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얼어붙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경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유진 씨, 본인이 스스로에게 협박 택배와 문자를 보낸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작극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택배 발송 기록에 당신 신용카드 내역이 나왔고 협박 문자를 보낸 휴대폰도 당신 명의로 개통된 거예요. 며느리가 주저앉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경찰을 쳐다봤어요. 잠깐만요. 누가 고소한 건데요? 익명 제보자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해서 수사를 진행했어요. 경찰이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유진 씨, 함께 가시죠. 싫어요. 저는 안 했어요. 진짜 누가 저를 괴롭힌 거예요. 며느리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이 며느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민호가 뒤따라가려고 하는데 한 경찰이 서류를 더 내밀었어요. 그리고 박순자 씨도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저요? 네. 참고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도 경찰서로 가게 되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형사가 질문했어요. 박순자 씨, 며느리가 스스로 자작극을 벌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입니까? 네. 저도 누가 그러는 줄 알고 궁금했어요. 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택배 발송 내역을 보니까 며느리분 신용카드로 3번 결제됐어요. 그리고 협박 문자를 보낸 휴대폰은 며느리분이 가짜 신분증으로 개통한 거고요. 그럴 리가. 병원 기록도 며느리분이 직접 복사해서 본인한테 보낸 겁니다. 형사가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줬어요. 모두 며느리가 스스로 한 일이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정신과 의사 소견에 따르면 며느리분이 피해망상과 함께 자가가해 증상을 보였대요. 본인이 본인을 괴롭혀서 관심을 받으려는 거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스스로 그런 짓을 했다니. 그리고 박순자 씨. 네? 사실 이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요? 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박민호 씨, 며느리분 남편분입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네. 박민호 씨가 며느리분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저희한테 제보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아내를 고소했다니. 조사가 끝나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민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야, 네가 유진이를 고소했다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엄마를 지키려고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유진이가 계속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다가 신용카드 내역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택배 결제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거야? 네. 유진이가 엄마한테 누명을 씌우려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엔 유진이 편을 들었어요. 유진이가 불쌍해 보였고 엄마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진이가 스스로 그런 짓을 하는 걸 알고 나니까 제가 정말 바보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진작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구치소에 일시 수감되었습니다. 정신 감정을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물었어요. 엄마, 유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 정신 감정 결과 봐야지. 유진이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글쎄, 심각해 보였어. 집에 도착했어요.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며느리가 없으니 이상했어요. 저는 며느리 방 문을 열어봤습니다.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 노트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며느리의 일기장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가 나를 쳐다봤다. 저 눈빛은 분명 뭔가 계획하고 있는 눈빛이다. 나를 다시 공격하려는 거다. 먼저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아니야. 내가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나를 믿는다. 시어머니를 가해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를 만들면 된다. 시어머니가 한 것처럼 보이게.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계획적으로 자작극을 벌인 거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며느리를 이 지경까지 만든 거였어요. 복수하겠다고 너무 몰아붙인 거죠.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옆에 앉았어요. 엄마, 다 끝난 건가요? 글쎄, 유진이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 결정하겠지.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희 결혼 생활은 이제 끝인가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민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유진이를 사랑하긴 하는데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일기장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과연 옳은 일을 한 걸까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어요. 며느리는 정신병원에 가게 됐고 아들의 결혼 생활은 파탄났고 가족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결말일까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며느리의 정신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고인 최유진은 심각한 스트레스성 정신장애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며 자가가해 행동을 통해 관심을 유도하려는 증상을 나타냄. 현재 상태로는 형사 책임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됨. 결론은 이렇게 나왔어요. 치료 감호 6개월, 그 후 보호관찰 2년. 며느리는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법정에서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6개월이나.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호야, 유진이한테는 이게 최선이야. 제대로 치료받는 거야. 엄마, 저희 결혼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6개월 후에 유진이가 퇴원하면 그때 생각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을 흘렸어요. 며느리가 이송되는 날, 저는 잠깐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며느리는 환자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유진아. 저는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저야말로 미안해요. 며느리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도 자작극을 벌인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저는 며느리에게 손을 펴 보였어요. 유리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제스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대로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야. 저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아질 수 있어. 내가 30년간 정신과에서 일했잖아.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좋아지는 거 봤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민호 오빠는 저를 기다려 줄까요? 모르겠어. 그건 민호 마음이니까. 그렇겠죠. 며느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유진아, 중요한 건 네가 먼저 나아지는 거야. 민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진심으로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어머니는 저를 용서하세요? 저는 한참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용서.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완전히는 아니야. 며느리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 너를 용서하려고. 감사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진아, 나도 너한테 용서를 구해. 내가 너를 너무 몰아붙였어.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먼저 잘못했는걸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 그걸 인정하자.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며느리가 끌려가면서 뒤돌아 봤습니다. 어머니, 6개월 후에 봬요. 그래, 건강하게 나와. 며느리가 사라지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어요. 엄마, 저 당분간 자취방 얻어서 나가 살려고요. 왜? 유진이 없는 이 집에서 계속 있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해했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 엄마는 괜찮으시겠어요? 혼자 계셔도? 저는 웃었어요.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 걱정 마. 민호가 짐을 다 싸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엄마, 자주 올게요. 그래, 밥은 꼭 챙겨 먹고. 민호가 나가고 나니 집이 텅 비었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예요. 저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어요. 며느리가 앉았던 소파, 민호가 TV 보던 자리, 다 같이 밥 먹던 식탁. 이제 이 모든 게 추억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지난 몇 달간 모았던 증거들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 영상 파일, 사진들, 일기장. 모두 며느리와 싸웠던 흔적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필요 없었거든요. 마지막 파일을 삭제하고 나니 후련하면서도 허전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어요. 깊은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아파트 단지에는 아침 산책 나온 사람들이 보였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며느리도 없고 아들도 나간 이 집에서 이제 저는 진짜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베란다에 나갔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복수한 것, 며느리가 무너진 것까지 모두 제 선택의 결과였어요. 후회되냐고요? 반은 후회되고 반은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건 후회돼요. 너무 잔인했죠. 하지만 제 자존심을 지킨 건 후회되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 당하기만 했다면 저는 평생 억울했을 거예요. 적어도 이제는 며느리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이 결국 제 편을 들었다는 거였어요. 민호가 며느리를 고소한 건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위로였어요. 제 아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증거였으니까요. 2달 후 민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유진이 면회 다녀왔어요. 그래?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약도 잘 먹고 상담도 열심히 받는데요. 민호의 얼굴이 밝아져 있었어요. 다행이다. 엄마, 유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는 건강하시냐고. 나야 건강하지. 혼자 사니까 더 편해. 민호가 웃었어요. 엄마,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유진이가 퇴원하면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는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해봐. 엄마도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너희 둘이 따로 살아. 나는 계속 혼자 살 거야.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외로우시지 않으세요? 안 외로워. 오히려 편해.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유진이도 나랑 같이 살면 또 스트레스 받을 거야. 따로 사는 게 서로한테 좋아.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밥 먹자. 너희 둘이 여기 와서. 네, 그렇게 할게요. 민호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게 맞는 거겠지? 정답은 없었지만 제 선택이었어요. 4달 후 며느리가 퇴원했습니다. 민호가 며느리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며느리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맑아졌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제 앞에서 90도로 인사했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일어나, 유진아. 어머니, 저 진짜 많이 반성했어요. 그리고 치료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며느리의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이제 괜찮아?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약도 계속 먹고 있고요. 다행이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저는 준비해둔 음식을 내왔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정말 오랜만이에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많이 먹어. 식사를 하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요. 민호한테 들었어. 죄송해요.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아니야, 그게 맞아. 우리 셋이 같이 살면 또 문제 생길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신 자주 올게요. 그리고 어머니 건강도 챙겨드리고요. 그래, 고맙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했어요. 저는 며느리 옆에서 말했습니다. 유진아, 앞으로 잘 살아. 네, 어머니. 그리고 민호 잘 챙겨줘. 우리 아들 착하잖아. 네, 꼭 그럴게요. 며느리가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용서했어.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며느리와 민호가 돌아간 후 저는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오래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선생님, 저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요. 복수가 정당할 때가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 씨, 정당한 복수는 없어요. 하지만 필요한 복수는 있죠. 필요한 복수요? 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군요. 순자 씨는 필요한 복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냈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석양을 봤어요. 필요한 복수. 맞아요. 저는 필요한 복수를 한 거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을 때 저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제 자존심을, 제 삶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며느리는 자기 잘못을 깨달았고 치료도 받았고 앞으로 잘 살 거예요. 아들도 성장했고요. 그리고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은 자유.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는 자유.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는 자유. 저는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남편 잃고, 며느리와 싸우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거라는 걸.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가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저는 그걸 며느리에게 보여줬어요.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도 싸울 수 있다. 나를 무시하면 대가를 치른다. 며느리는 그걸 배웠고 이제 다시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창밖을 보니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저도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평온하고 자유롭고 당당하게. 저는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수고했어, 박순자.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어요. 진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